오늘은 총장님께서 아무래도 일본 이제 드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오늘 빅데이터 분야에서 총장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우리 경찰이 어느 쪽으로 미래에 어느 쪽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렇게 한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오늘 강사님 모셨습니다. 지금 강사님 들어오셨는데,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박한호 연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강사님은 영국 옥스퍼드대 인터넷 연구소 네덜란드 왕립 아카데미 연구원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웹 매트릭스 및 빅데이터 전문가로 활동하시며 영남대 사이버 감성연구소장, 세계 디지털 헬릭스 미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세계 양대 인명사전인 영국 IBC, 미국 바로퀴즈의 공부는 올해의 과학자로 등재되었고, 올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과학정보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데렉 솔런 프라이스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 옥스퍼드 대학, 싱가포르 난양공대 등 초청특강과 작년 12월 국회 세미나에서의 주제 발표 등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모시기 쉽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흔쾌히 강의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북 경찰의 성장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박한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배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통해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경북경찰청에서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 제가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빅데이터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빅데이터에 대해서 언론상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찰의 업무가 좀 더 선진화되고 또한 과학화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야기 여러 사례들에 또 말씀드리고, 또 경찰과 관계된 부분들 한 30분 정도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사례 다양한 맛보기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크린이 좀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무대 밑으로 내려가자니 또 위에 있자니 그런데 하여튼 적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다양한 데이터와 맛보기 사례 이렇게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러니까 빅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빅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크다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데이터의 양이 많다, 또한 복잡하다, 또한 데이터의 양이 다양하다, 또한 데이터의 양이 그렇죠?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증가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이렇게 영어로 된 글자가 나오니까 혹시나 당황할 수 있는데, 큰 글자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주 다양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 많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가서는 그래봐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렇게 유행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정형적인 데이터였다는 거죠. 정형적인 데이터, 우리 주민등록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하죠. 정형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가 포매팅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데이터들의 많은 부분들이 비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비정형화되어 있다는 데이터들은 이것이 1로 되어 있는지 2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텍스트죠. 그 다음에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입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와 관련된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것은 다 정형적인 데이터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정형적인 데이터에서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증가되고 폭발적으로 생산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선거를 얘기하면서 예전에 여론조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계속 틀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틀리고 있을까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기법이 1930년대,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성공을 하고 흥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성공을 하고 흥행을 하는 이유는 여론조사입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정말 영광이구나. 어떻게 이 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나한테 물어보지? 나는 뽑혔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진심껏 성의껏 얘기해줬어요. 데이터의 품질이 아주 높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화오면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데이터를 뭡니까?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론조사가 계속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의 데이터들은 정형적인 데이터였어. 또한 그래서 이런 정형적인 데이터의 품질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선거할 때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요새 다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내라라고 이렇게 뭡니까? 이미지 앱을 만들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스윙보터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층들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부동층이라는 것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떠다니는 겁니다. 한자로 얘기했을 때 떠다니는 그런 층이죠. 이런 스윙보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캠페인 데이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 선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의 이미지를 보내세요. 선거 초기에 자신의 느낌을 세 가지 이미지로 전송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일단. 그렇죠? 재밌으니까 어떻게 해? 정말 자신의 생각이 금방 드러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익명성도 보장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두꺼비와 같다, 혹은 거짓말이다, 혹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낸다. 이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 이미지 데이터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그런 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솔루션들도 계속 개발되어 있고 또한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이런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만이 또한 선거 현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더라.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아마존, 그렇죠? 그렇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렇죠? 성공한 그런 그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스피커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하면 이런 내가 요청하는 물품들이 아마존에 바로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물건이 배달이 됩니다. 우리 드론에 대해서도 아마 강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뭔가 아마존 같은 경우 드론이 아주 선구적인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은 하는 이런 그 음성 데이터, 그러니까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죠. 지역에 있는 기업인 더MC라는 기업도 이런 음성 데이터를 또한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 야간에 사람들이 근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인건비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콜센터에 자동적으로 음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죠. 2015년도 미국의 밴더비트 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됐던 데이터가 무엇일까요? 이 아마존의 알렉사, 바로 이 데이터를 경찰이 뭡니까?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음성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들, 다 이제 빅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앞서 제가 얘기한 버라이어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자, 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질문받는 거, 오늘 아침에도 질문받는 언론정보학과, 문과잖아요. 그렇죠? 문과인데 어떻게 빅데이터를 강의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2010년부터 유행했는데 2010년 그 전에 벌써 박사과정 때부터 이런 데이터와 관계된 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계속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언론정보학과인데 야, 통계학과라든가 컴퓨터공학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언론정보학과, 문과, 그렇죠, 뭐 사회과학, 저는 이제 융복학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인가 할까? 바로 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뭘 구매했을까요?
우리가 치아를 하얗게 하는, 그렇죠? 티스 화이트너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동네에 뭡니까? 헬스클럽에 멤버십을, 아주 비싼 멤버십을 샀어. 그다음에 자기 동네 호텔방을 뭡니까? 장기간 투숙하겠다고 뭡니까? 예약을 해놨습니다. 다 신용카드에 뭡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고서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예측하겠어요? 바로 이혼할 것이라는 거죠. 왜? 자기 동네에서 왜 자기가 갑자기 외모에 관심을 가지죠? 자기 집이 있는데 호텔방을 예약을 하죠? 헬스클럽에 가죠? 이혼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의 행동적인 패턴을 보고서 그 이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학이라는 거죠.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패턴들을 알고리즘 이렇게 짜주세요. 누구한테 요청하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통계하는 친구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면 누가 가장 중요하냐? 바로 문과인 저 같은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공소도 그렇고 사기업에서 빅데이터 관계에서 자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산을 담당하는 전산팀, 그 다음에 통계학 친구들이 최근에 졸업했는 친구들 뽑았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데이터에서부터 어떻게 가치를 추출해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 그 학생들은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의 복잡성은 통계학, 시스템의 복잡성은 컴퓨터공학.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 행동의 복잡성은 바로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협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신용카드. 자, 이 사람은 뭔가 샴페인을 샀어요. 그 다음에 면도기를 샀어요. 그 다음에 기저귀를 샀어요. 이 행동을 보고서 바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행동이다. 그렇죠? 바로 그렇죠? 크레딧 카드가 도난당했다는 거죠. 도난당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신용카드 데이터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TV라든가 언론에서 자주 봤던 그런 사례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례를 뭡니까? 10대가 뭡니까? 10대 여학생이 임신했다는 것을 자기 가족보다 누가 더 빨리 알았다? 마트에서 빨리 알았다. 왜? 마트에서 뭡니까? 신용카드 혹은 포인트 카드를 분석해 보니까 이 여학생이 뭡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이 쓰는 그러한 뭐 핸드크림이라든가 화장품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석을 통해서 행동을 예측하고 그렇죠? 한다. 그럼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 정말 구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제가 대구시 빅데이터 통계 시스템도 자문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시범 서비스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신용카드 데이터들을 갖고 왔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받아왔어요.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면 데이터랩 네이버닷컴 해서 공개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역기관, 일반장소, 공공기관, 지역선택, 대구광역시, 성별로 남자, 연령별로 해가지고 60대 이상.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기관 업종에 대한 지역별 카드 사용 통계가 쭉 해가지고 10월달에 가을달 가장 많이 했구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귀중한 신용카드 데이터들도 이렇게 네이버라고 하는 우리 그렇죠? 공개되어 있는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포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한다면 이런 우리 작은 신호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쯤에서 또 하나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20대 주부님께서 지난해 처음 이 병원을 방문한 뒤 벌써 5번째 누구를 찾았습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에다 병원에서 쇼핑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구 도심을 찾은 병원들은 전체 지출의 85%를 백화점과 병원에서 소비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서남신시장 순으로 매출을 보는데 서문시장은 남성 의류 판매 비중이 전체 소비의 35%나 됐습니다. 또 칠성시장은 장난감과 오락기기 판매 비중이 23%에 달했고 팔별신시장은 자동차 부품과 정비 관련 매출이 두드러졌습니다. 앞산 일대에서는 편의점 등 슈퍼마켓에서 관광객들의 소비가 가장 많았고 해공사는 골프장 소비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찾지 못했던 숨어있는 패턴들을 또한 눈으로 드러나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통해서 대구시는 앞으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권역별로 맞춤형 관광 전략을 구축할. 자, 잠깐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유력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기존에는 여론조사라든가 혹은 정형적인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들을 찾는다는, 그 발자국은 어디에 남겨져 있습니까? 신용카드에도 남겨져 있고, 이미지에도 남겨져 있고, 오디오에도 남겨져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 책은 상당히 히트를 쳤는 책인데, 이 책에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냐면은 이 저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혹은 우리 가장님 방에 가면 보통 이렇게 사탕이 놓여 있어요. 해외 외국인은. 그래서 오고 가면서 그 사탕 가져가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일종의. 우리 은행 가면 앞에 사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탕을 몇 개를 사람들이 갖고 가는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특별하게 실험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적어봤죠. 그렇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공휴일. 어떻습니까? 공휴일. 미국 같은 공휴일 같은 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부분에 오니까 왜 사탕을 가져가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고 사탕의 양도 많아져?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은근히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심리적 압력. 어떤 압력? 그렇죠. 우리 이런 할러데이가 오니까 내가 지출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짜 아이템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도 뭡니까? 재밌게 분석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재밌게 혹은 반드시 가치 있게 봐야 될 데이터가 바로 이런 거죠. 재난 상황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휴대폰 데이터, 이런 휴대폰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찾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휴대폰 데이터는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이런 투어, 소위 말해서 관광 상황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로밍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시아 지역의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 지역들하고 네덜란드 인근의 4개의 사람 관광객들이 가는 데 지역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통계라고 하면 앞에 두 글자가 무슨 뭡니까? 공식 통계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 데이터라고 하면 이런 신용카드라든가 휴대폰 로밍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은 휴대폰 데이터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볼라라고 해가지고 전염병이 이렇게 돌았죠.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감염된 질병들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의 인력들 혹은 질병과 관계된 인력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어디에 이볼라가 가고 있는지를 소위 말해서 마킹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움직이는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조류라든가 이런 구제역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매핑을 또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건 영국에서는 뭡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또한 어떻게 사람들이 홍수의 피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도를 보고서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불과 2010년 전후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공무원들이라든가 혹은 학계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그림들 말고 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막대 그래프, 전통적인 선 그래프, 파이 차트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그래프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 같은 지도화하는 겁니다. 왜? 지도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눈에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특정한 현상들이 아주 강하게 혹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를 가지고 히트맵이다라고 하죠. 우리 유니클로의 히트텍처럼. 그래서 히트맵이라는 이런 기법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동안에 이런 지도를 그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학생들한테. 근데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미래 수업 시간이 아니다. 공개 수업 시간도 아니다. 그럼 예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또한 오픈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를 가가지고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것이죠. 또한 이것도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은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또 재밌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하나 또 설명을 할게요. 큐피드 보니까 우리 데이트, 그렇죠.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사이트거든요. 남자, 여자.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뭡니까? 게이인지, 바이섹슈얼인지, 아니면 스트레이트, 그렇죠? 그래서 난 남자인지, 여자인지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냐면, 야,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외모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봤더니 남성이 평가한 여성은 1점에서 5점 가운데 보면 3점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3점.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중간 정도 외모는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남자들이 참 간대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뭡니까? 평가한 남성 빨간색 보세요. 어디에 다 몰려 있습니까? 2점 밑으로 다 몰려 있어요. 2점 밑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희가 비하고 결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가장 잘생겨 보이는 남성의 나이에 보세요. 여성의 연령에. 여성의 연령이 높아갈수록 잘생겨 보이는 남성의 나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쭉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서 상대방도 나이가 좀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까지는? 32세까지는. 32세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연하의 남자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하의 남자들. 그럼 남자들은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21세를 원합니다. 다 21세를 원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에서 뭡니까? 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욕구들을 다 그렇죠. 어린 여자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럼 뭡니까? 동양인들은 누구 좋아했을까요? 그냥 동양인들을 가장 좋아해요. 18%. 백인들은 누구 좋아할까요? 백인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백인들은 의외로 그렇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바로 동양인이었어요. 동양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어떤 또 실험을 해봤느냐 하면은 계속 이런 그 남자 여자 데이트 사이트에서는 뭡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나는 보고서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앞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 사진은 다 뭡니까? 삭제해봤어요. 하루 동안.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이 정도 이 점선처럼 어떻게 합니까? 쭉 포스팅을 하고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활동을 했어. 근데 외모 사진을 지웠는 그 하루 동안 사람들 보세요. 빨간색 부분에 보시면 이만큼 격차가 있는 거죠. 거의 활동을 잘 안 하더라라는 거죠. 활동을 잘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 사진을 지우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뭡니까? 44%나 더 많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더 빨리 전화번호도 뭡니까? 교환을 하고 이메일도 교환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모 사진이 안 보이니까 다른 정보들에 대해 궁금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루 실험했는 그 하루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의 마지막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진들을 다시 다 띄워버렸어요. 사진 다 띄워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지 한 개 주고받는 사람들도 뭡니까? 갑자기 대화를 끊어버려요. 메시지 12개 있는 사람들도 메시지 대부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대화를 하다가 외모를 보고서 이제 끝을 낸 거죠. 정말 외모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참 그렇지만은 이 국가적 큰 사태도 최모 씨가 조금만 예뻤다면 그렇죠 달라졌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실제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로파일에다 뭐 쓰잖아요. 그렇죠. 뭐 성격도 쓰고 뭐 쓰는데 여기 보세요. 외모의 점수, 그 다음에 인간성, 소위 퍼스널리티 점수 뭡니까? 외모가 좋을수록 인간성도 퍼스널리티도 좋다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또 그런 말만 프로파일에다 나는 누구이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프로파일에 텍스트 정보하고 뭡니까? 텍스트 정보가 없는 경우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텍스트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결국은 외모가 중요하더라라고 이제 이 사이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의 그렇죠. 우리는 또한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실험 사이트에서 어떻게 해봤느냐면 자, 당신한테 가장 매치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매치율을 보여줍니다. 보험 상품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항상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춤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춤 마케팅. 정말 맞춤 마케팅은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는 실제로 얼마만큼 서로가 맞는 적합하는 매치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매치율이 뭡니까? 30%는 사람들한테 좀 거짓말을 쳤어요.
정말 30%이다라고 얘기도 했고, 당연히 2명의 매치율은 60%라고 얘기했고 90%라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뭡니까? 실제로 30%였는데 60%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16.5% 이만큼 증가했어. 90% 매치라고 하니까 또 증가를 해버렸어. 그렇죠? 이게 실제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런 매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매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90% 매치다라고 하니까 계속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맞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체면인 것 같아요. 체면. 그렇죠. 체면.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체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맞춤 마케팅의 뒷면에는 이렇게 상술도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안 그래도 경찰청장님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이렇게 트럼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얘기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가장 큰 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춤화된 또한 마케팅이었어요. 트럼프의 사위, 맞사위가 그래서 이런 맞춤화된 마케팅 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의 33개의 서로 다른 그렇죠 유형들, 성격 유형들, 앞서 얘기한 퍼스널리티, 다 프로파일링을 해서 각각한테 다 다른 메시지를 다 보내줬어요. 특히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CIS라는 프로그램 잘 보실 것 같은데 CIS하고 시스터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NCIS 있습니다. 네이비 CIS. NCIS 프로그램 보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트럼프가 광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비 비슷한 드라마 나온 거 있어요. 워킹 데드라고. 그렇죠. 워킹 데드라고 하는 미드. 그 두 개의 미드에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왜? 두 개는 백인의 우월성. 그렇죠. 이런 백인이라든가 어떤 약간의 강한 스트롱한 사람들의 그런 것의 위대성들을 보여주는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죠. 또한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통해서 데이터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와서 계속 맞춤화된 광고를 했다라는 거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맞춤화된 광고는 단돈 10,000원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단돈 10,000원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한 배경에는 그런 맞춤화된 마케팅이겠다. 맞춤화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경찰청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넛지라는 책인데요. 한국에도 번역이 됐죠. 이 책을 썼는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카스 선스타인이라고 해가지고 로스쿨 교수였는데 오바마 대통령한테 많이 중용이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람은 되게 유용하게 많이 그런 좋은 자리에서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10만 명한테 무작위로 4개의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매번 보내듯이 경고장을 보냈어요. 두 번째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다른 미납자 대부분은 밀린 세금이 냈다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비슷한 액수의 세금을 미납했던 사람들이 다 이미 세금을 냈다. 네 번째는 자신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비슷한 액수, 제가 그렇죠 동구 반야원 안심 이마트 옆에 사는데 이마트 옆에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자동차 주차 과태료 10,000원을 냈던 안 냈던 사람들이 다 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4가지로 구분해서 봤더니만 네 번째 그룹 가장 맞춤화된 사람들은 1그룹보다 세금 납부율이 5%나 높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춤 마케팅은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그냥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 엑셀의 태블릿, 엑셀의 그렇죠? 이런 크로스 테이블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라 UN 그렇죠? UN 국가적인 이런 국제적인 유엔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모바일 폰 데이터를 가지고서 혹은 크레딧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음식의 안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 데이터, SNS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용품들의 가격, 농산물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좀 알려지게 된 거는 뭐냐, 그전에보다는 2011년 이때인 것 같아요.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사실 이 잡지가 이제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었는 잡지인데, 또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우리 연구시 연구 결과를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좀 많이 언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가야겠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검색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트위터 이용자들을 한데 묶어주는 웹사이트인데요. SNS를 활용하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젠 SNS가 사회운동의 창구가 되고 여론을 분석하는 학문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SNS의 세계,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위터 이용자라면 한 번쯤 방문해봤을 트윗 에드온즈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개구한 업체입니다. 트위터에 떠오른 각종 화제를 검색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트위터 이용자들을 한데 묶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관심사 혹은 전파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각종 사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여론 형성은 물론 사회 운동 창구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기 활성화로 인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사회가 바뀌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SNS를 기반으로 새로운 여론 분석 모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SNS가 확산되면서 이를 분석하는 방법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생태계를 연구하는 웹4 매트릭스로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분석합니다. 인간이 생산한 커뮤니케이션 산출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가지고 인간 현상을 다시금 파악하고 그래서 숨겨진 네트워크를 찾는 그런 같은 연구 방법입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소통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 SNS가 다양한 콘텐츠로 그 역할과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TBC 자, 이제 5년 전이었는데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뉴스에서 소개되었던 그 회사가 이제 대구에 기반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화제 중심에 그러니까 토픽 중심에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 그래서 해시태그 기반한 SNS 이런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회사가 바로 대구에 있었죠. 5년 전에.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이 다음하고 합병되면서 해시태그를 검색에다 도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메신저에 도입을 하면서 우리 엄청나게 지금은 해시태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구에 이런 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그 움직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매체를 중요시 여기는데 언론 매체뿐만이 아니라 트위터라든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을 다 같이 분석을 해봤을 때만이 전체적인 여론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정치 선거 연구만 하니까 너무 딱딱해서 K-팝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K-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많이 쓰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우리 연구실에서 해봤더니만 아주 재밌는 패턴을 찾았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K-팝을 흡수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뭡니까? 저작권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되니까 K-팝을 우리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곳은 채널을 어디에 있지 주로 얘기하는 채널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얘기했습니까? 가수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뭡니까? K-팝을 뭡니까? 주로 하는 정보의 허브를 찾아서 그 허브라는 사이트가 드라마 피버라는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더니만 문화정책건강연구원에서 저보고 와서 오늘처럼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K-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상 비평 혹은 주관적인 얘기들 혹은 음반 혹은 드라마의 수출 이런 것만 얘기했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K-팝을 추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피버라는 얘기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바로 미국에서 확산시키는 빅마우스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해에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드라마 피버를 불러와가지고 당신이 K-팝을 미국에서 전도하는 전도사니까 우리 K-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좀 얘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사실 누가 빅마우스인지 찾은 거죠. 또한 이런 뭐냐 K-팝 이야기를 했더니만 제가 많이 본 뉴스 또한 뭐냐 4등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동화에서 2012년도 세상을 바꾼 빅데이터 5에 이제 소개가 됐었죠. 여기 보면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자랑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좀
지루하신 것 같기도 하고. 과학동화가 우리 언론계에서는 가방끈이 가장 긴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석사 이상이고. 근데 과학동화에 지금까지 문과 교수가 3번 이상 소개된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네,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도록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아는데, 야, 이거 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오늘 교육계 분들이 공부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곳곳에 있어요. 앞서 네이버에서 신용카드 데이터 검색할 수 있다고 오늘 처음 하셨을 것 같아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 가면 코렐레이트해서 상관관계를 찾아보는 게 있어요. 상관관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소개됐던 거는 뭐냐, 아마 감기라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감기가 뭐냐 하면 구글에서 우리가 감기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을 하면 그 다음 달에는 감기 환자들이 폭증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검색부터 하잖아요. 검색부터.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소개됐어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기존에 소개됐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서 이런 코릴레이트라는 서비스에 가가지고 뭘 해봤느냐 하면은 펩시콜라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펩시콜라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펩시콜라를 많이 먹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 미국에서 독일어를 쓰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두 개의 상관성을 비교해봤더니만 상관성의 이름은 뭡니까? 두 개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0.8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0.8까지. 여러분들 독일에 가가지고 코나 주문하면 사실은 수저 코나가 많잖아요. 수저 코나. 그렇죠? 수저 코나가 많습니다. 홈메이드한 것. 맛이 먹어보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코카콜라 맛하고는 조금 뭔가 기가 빠진 탄산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펩시가 약간 그런 맛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글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두 가지를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구글에 저 미국 자료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글 트렌드에 가서 이렇게 한글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저는 내시경 건강검진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40대들이 다 이게 다 하죠. 그래서 내시경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검색해봤을까? 파란색 보면 패턴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빨간색은 건강검진이라는 단어인데 역시 연말에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을 한 것 같아요. 검색이 사람들 관심사잖아요. 아, 구글을 누가 이용해? 한국에서는 구글 이용률이 10%밖에 안 되죠. 10%도 채 안 되죠, 사실은. 네이버가 80%가 넘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가면 아까 데이터 랩답 네이버.com에 가면 똑같이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 내시경 검색하니까 내시경은 뭐 꾸준합니다, 관심이. 근데 건강검진의 관심사가 뭡니까? 쭉 하면 연말에 역시나 가장 많이 네이버에서도 많이 검색하더라. 자, 이렇게 무료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패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뭡니까? 가지고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또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가장 사실은 그 놀랍고 약간 무서웠던 것이 식당에 가면 우리 뭐냐 이런 할리 데이비스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다음에 뭔가 수염이 덕수룩하고 머리가 이렇게 길게 따올린 이런 친구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가는 식당이 특별하게 뭐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가 힙스터라고 얘기합니다. 힙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옐프라고 하는 이 서비스, 미국에 있는 서비스인데, 미국에서 시작했는 서비스인데, 런던에서 그 힙스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정말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간단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음식점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잖아요. 그렇죠? 음식점 리뷰. 그렇죠?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점 평을 남기잖아요. 그 리뷰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검색한 거죠. 검색해서 힙스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식당들이 어디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마킹을 한 겁니다. 아까 히트맵의 방법으로. 이런 히트맵의 방법. 그래서 힙스터라는 것이 어디에 이동하고 있는지를 리뷰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만으로도 쉽게 찾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 왜? 우리는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합니다. 신촌 오빠랑 이래야지 신촌의 맛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촌 맛집 이렇게 검색하면 상업적으로 막 올린 게 많고 신촌 오빠랑 이렇게 검색했을 때 신촌의 맛집들이 나와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찾을 때도 그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맥락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촌 오빠 이렇게 검색하죠.
지금 한창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2012년도에 가장 예선 것은 누구였냐면은 안철수하고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오늘도 제가 잠깐 보여줬는데 텍스트 데이터 하면서 우리가 특히 많이 보는 것이 어떤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 어떤 키워드의 패턴이 어떠할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추적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논문으로도 작성해서 박근혜, 안철수가 두 단어가 같이 출연하면서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정보 엔트로피라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어떤 대선 구도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논문도 사실은 국제저널에도 실리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면서 단순히 특정 단어 하나 혹은 특정 단어 and 특정 단어만 하지 마시고 뭡니까? 특정 단어와 특정 단어,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단어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여러 가지의 조합들을 만들어서 검색을 했을 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하게 아주 어려운 수학적 공식을 하지 않더라도.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동영상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제가 빅데이터의 하나의 또한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의미만, 패턴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JTBC의 노래방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고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동영상을. 텍스트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영상 가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신개념 유닛 버라이어티 백일 백호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갑니다. 네. 먼저 1라운드로 부릅니다. 그래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네. 되게 귀여우시잖아요. 지원이 거짓말? 아니 귀여워. 22번 저는 하와이던 씨 하시겠습니까? 오! 22번 김한주 씨가 가지고 온 노래는 어떤 곡인지 노래를 지우디 거짓말? 빅뱅 지우디 빅뱅 거짓말이야? 이 예성이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저희 첫 번째 첫 번째 노래 첫 번째 빅뱅의 거짓말. 자, 끝까지 간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완전히 감 잡았어요. 계속해서 2라운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런 문제가 네. 지목해주시고 지목하셔야 됩니다. 이 노래를 네, 슬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1라운드, 1라운드를 통과하게 되면 더 신중해집니다. G.O.D 팬이신 분. 팬이지 뭐. 그 중에서
김치호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 심지어 내린 분이 계시다는 거. 처음 내렸어요. 그럴 만한데. 그럼 누구 좋아해요? 뭐가 자신? 내가 하는데 본인이 자신 있어. 김태우 씨가 성공하는 거면은 무조건 성공이다. 상황에 허가를 가시겠습니까? 52분? 감사합니다. 장세림 씨가 갖고 나온 노래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이 위에 젖은 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확하게 기저귀는 자세를 변함을 까몰라. 3, 2, 1.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2라운드 성공!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제 68번 정말 부담스럽네요. 68번 아까부터 자, 제가 왜 지금 이게 빅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특히 말씀드릴 거예요. 가수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수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오디언스, 관객들이 어떤 노래를 가져왔을까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 혹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을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가 눈을 보고서 혹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판단해야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우리가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방에서 얘기했듯이 텍스트가 그냥 쉽게 익혀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두 번째 라운드 보시면 텍스트의 단어들이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흐트러져 있는 그런 텍스트로부터 뭘 찾아내야 되죠? 의미 있는 패턴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이게 이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함의들이 바로 이 JTBC 프로그램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에 검색하니까. 근데 네이버는 또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성에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뭡니까?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에 가가지고 뭡니까? 공공데이터 포털을 가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한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 기획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그 공개 가능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융합해가지고 사람들의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빅데이터의 출처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SNS, 소셜미디어 같아요. 소셜미디어가 가장 빅데이터의 큰 출처인데요. 왜냐하면 빅데이터인 출처인 소셜미디어에서 올라가는 동영상의 양들을 보면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생성된 데이터들이 전 세계 데이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왜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을까?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다 의아하게 합니다. 왜? 교황님이 나타나셨어. 취임한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뭡니까? 사람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2013년도, 그렇죠?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의 모바일을 들고서 사진을 찍고 그것에 모바일 올리고 있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다 뭐 들고 있습니까? 다 모바일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뭡니까? 투표를 권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투표했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쓰는 SNS가 페이스북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카카오톡은 메신저이기 때문에 우리 엄격하게 얘기하면 SNS는 아니거든요. 메신저는. 자, 이 페이스북 이용자들한테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내가 투표했다라고 해가지고 내 친구들한테 그렇죠? 투표했다 이렇게 문자로 알린 경우들, 텍스트 정보로 내가 투표했다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알리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의 사진을 같이 받는 경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의 투표 권유 효과가 높았을까요? 당연히 뭔가 투표
했다는 내 친구들의 프로파일 사진을 봤을 경우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투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인터넷과 그 다음에 물리적 공간이 이렇게 결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강의들을 몇 번 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2015년도 연말부터 하고 있어요.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독일에 있는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이도수가 얘기했는데 이 크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례, 페이스북의 이 사례, 2012년도에 유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에 퍼블리시 됐던 이 연구 결과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페이스북에 투표를 합시다 운동에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직접적으로 증가한 투표자의 수가 6만 명에 달했고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에 의해 간접적으로 28만 명의 투표자가 늘어나 총 34만의 추가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럼 왜 4차 산업혁명 책에 이런 사례가 나왔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 서비스들, 배달의 민족, 로기업, 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사실 경찰의 업무도 이제는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통합된 것을 연결고리에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스크린 캡처까지 해서 보여주니까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책 나오기 전에 2012년도 이 네이처 연구를 인용했던 것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그래서 인용했구나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 네이버도 얘기했고 구글 트렌드도 얘기했고 공공 데이터 포털도 얘기했어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또 툴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런 특강을 또 했었어요. 개발자가 직접 와서 특강을 하고 했었습니다. 10월 정도. 이 툴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SNS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남긴 글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누가 빅마울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이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한 4시간 정도만 앉아서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국가적 관심사가 됐던 그 촛불 집회의 경우에도 제가 바로 이 툴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가지고 대구 MBC 프로그램에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른 강의에서보다 동영상을 조금 더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했어요. 바로 노드 엑셀이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촛불 집회에 나왔는 사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서 본 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고수의 심장 대구 그 중심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한 분노, 대통령에 향한 심판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립니다. SNS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정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면서 정치가 좀 더 불쌍하고 촛불 안팎의 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모르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맞댄 시민들 사이로 촛불은 광장을 넘습니다. 하나의 촛불은 사람과 사람을 타고 우주의 촛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기호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성격까지도 분석해서 약 50개의 서로 다른 강구를 만든다. 왜? 50개 정도를 만들어야만이 사람들의 서로 다른 기호와 그다음에 취미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SNS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너무나 세분화되고 분석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SNS를 통해 가지고 정말 자기하고 욕구와 자신의 생각과 혹은 자신의 어떤 그 가치가 정확히 일치되는 사람들만의 찾는 경향이 심해진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촛불 집회로 SNS 공간의 촛불 집회와 강장에서의 촛불 집회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강장에 나와서 우리는 당신이 나와 아주 세분하게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는 서로 그냥 얼굴을 맞대고 그냥 전체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고 SNS 공간에서의 촛불 집회라는 것은 이 댓글 하나에서 자기하고 의견이 조금만 다르다면 그 댓글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고 그 댓글에 대해서 악성적인 그런 대댓글을 남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장에서의 촉구하고 SNS의 촉구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영남대 박한우 교수팀은 촛불 집회 기간 동안 SNS에 달린 댓글의 변화를 분석해봤는데요. 4차 집회 이후 특정 이슈에 집중하며 정치성을 띤 댓글의 표현 빈도가 높아졌고 4, 5, 6차 집회에서는 댓글자들이 중복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4차에 글을 남긴 사람들이 5차에 다시 글을 남기고 5차에 글을 남긴 사람들이 6차에 다시 글을 남기고 그런 경우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대중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연계해 볼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마치 영화관에서 특정한 영화를 받는 사람들이 공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장에서의 경험들이 공유의식을 가지면서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처럼 주목해야 될 봐야 됩니다. 박사모 집회와 김재동 토크 콘서트가 동시에 열린 날의 댓글을 분석해본 결과 대구 MBC 탐구생활과 실시간 대구에서는 응원의 댓글이 반면 박사모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사모 댓글하고 그러면 김재동 댓글하고 비교를 해보면 박사모 댓글에서 사람들은 좀 부정적이라든가 혹은 노인 폄하하는 이런 댓글이 있었고 또 감성적으로 이제 표현한 이모티콘이라든가 인터넷 은어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댓글에 대해서 다시 대댓글을 올리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군데 다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강화문에서 있었던 댓글들을 보면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구에서 댓글을 이제 많이 남긴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이제 일상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하나 이 점에서 우리가 아쉬운 점은 시민사회 세력들이 SNS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회 관계에 대해서 통일된 채널을 제공하지도 못했고 혹은 또 촛불 집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어떤 해시태그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었고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다른 지상파 방송국에는 댓글이 300개, 500개밖에 안 됐었는데 JTBC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뉴스 보게 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댓글이 한 2만 개가 날렸어요. 근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 실명 기반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페이지라든가 그룹에 남긴 댓글들은 그 댓글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툴을 가지고도 모드 엑셀이라는 툴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느냐. 이 댓글을 사용했는 사람들의 실명들이 다 나오니까 실명들이 다 엑셀로 매치를 시킨 거죠. 매치를 시키니까 정말 놀랍게도 1차, 2차, 3차에 댓글 남긴 사람들은 4차, 5차, 6차에 댓글을 거의 안 남기더라고. 그런데 4차, 5차, 6차에 댓글 남긴 사람들은 계속 서로 4차에 남긴 사람들이 5차에도 남기고 5차에 남긴 사람이 6차에도 남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촛불 집회를 했는 사람들하고 후반에 촛불 집회를 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더라니까.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거 우리 현장에 가가지고 설문조사해보세요. 못 찾습니다. 그렇죠? 못 찾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현장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을 남긴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MBC가 찾아봤을 때 보여줬더니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텍스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텍스트를 누가 남긴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SNS를 통해서 또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쉬운 툴들이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렇죠. 정부기관이죠. 여기에서 빅카인즈라고 해가지고 모든 뉴스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놨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대구 내시경이라고 치면 어떤 연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장소인지 그 다음 인물인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내요. 뉴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해서 국내의 툴이 잘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도 또한 그림만 보여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면 뭔가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엑셀로 몇 번을 하면 또 뭔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언급 추이들도 좀 얼마만큼 패턴이 있는지. 그렇죠. 뉴스에서 많이 언급했는데 사람들이 네이버에서는 검색을 별로 안 해. 이건 뭡니까?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사람들의 의지하고 틀리다라는 거죠. 아까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 네이버 데이터를 가면 찾을 수 있잖아요. 뉴스에서는 많이 언급하는데 네이버에서는 사람들 검색 별로 안 해요. 뉴스하고 그렇죠. 사람들하고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쉽게 찾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5일간 해가지고 또한 검색해봤어요. 쭉 보니까 매일신문, 영남일보 할 때는 까만색. 그래서 영남일보가 주로 건강이라든가 내시경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옵션들이 정말 다양하게 됐어요. 전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형태 할 수 있고 바이오그램, 날짜, 중앙지, 경제지, 경기 강원 지방지, 방송사까지 유형별로도 분류되어 있고 사건 사고까지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을 이용하면 정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현장에서 할 수 없다기보다는 현장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할 수 있더라는 거. 매체별로 찾아볼 수 있더라는 거. 뉴스 심층 분석이라는 것은 뉴스만 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주가지수와 뉴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KICT, 정보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동부혁신도시에 있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데이터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자, 한 20분 정도 경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찰에 대해서. 지금까지 돌고 계신 분은 딱 2분만 계시니까 오늘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경찰의 역할, 제가 마지막 동영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놀라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범죄 예고 프로그램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It actually gives us a forecast about where crime is most likely to happen in the next 12 hours. 영국 런던에서는 과학을 전공한 주식 중개인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비법을 발견했다. The potential to do things with data is fantastic, fantastic.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우주 전체의 지도를 제작 중인 천문학자가 있다. 별 하나하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다. 세계 각지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의 근원은 바로 데이터의 폭발이다. The volume of it, the dynamic nature of the data is changing how we live our lives.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난 몇 년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된 적이 없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21세기에 있어 매우 놀라운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세계를 탐험해보자. 제가 보통 이 동영상을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동영상의 첫 번째 이제 범죄 예고 해가지고 나와서 제가 이 부분에서 삽입을 했어요. 이게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의 그 뭡니까 예측 성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는 예측률이 높다는 것은 진짜 범죄가 그만큼 많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 빅데이터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기회를 낳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뱉는 메시지들을 주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다 비정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 감시 예측 시스템이 다른 국가의 지자체, 다른 국가라든가 다른 지자체가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요. 특히 DAS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멤피스에서 특히 앞서 얘기했던 지도화. 지도화라고 하는 것이 앞서 인포그래픽스잖아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스를 처음에 국내에서 소개시켰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행정을 인포그래픽스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가지고 정책이라든가 혹은 범죄가 어디에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냐 이렇게 플레이트 라이센스 그러니까 차량 번호판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실시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서 실시간 분석하고 있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실시간 분석을 하기에는 이 데이터들을 계속 공급받아서 계속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실시간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결함들이 많아가지고 실시간 분석보다는 지금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더 시범 사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찰의 70%가 경찰서에 계신 그러니까 차량 번호판 리더들을 이렇게 다 갖고 있다고. 뉴욕 경찰관이 가장 잘하고 있는데 이 다스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스라는 프로젝트도 10년 전인 2008년도에 도입됐을 때는 그냥 그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분석 기능을 넣으면서부터 중요해졌고 특히나 우리 119처럼 911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오면서 중요하게 됐고 또한 이것이 가장 다스라는 시스템이 뉴욕 경찰들한테 중요하게 되는 스마트폰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그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동영상이 될 건데요.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면서 뉴욕 경찰이 가장 성공했는 그러한 경찰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티의 이런 범죄율이 미국 평균보다 훨씬 더 떨어졌고 살인사건 해결률도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스마트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항상 갖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편의성이 되게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부터 뉴욕 경찰들이 이러한 그 빅데이터의 어떤 혜택들을 실제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막에는 없습니다. 화면만 보시면 다 It's clear that these department smartphones represent the single largest transformation in emergency communications in over half a century. More than 25,000 officers now have them, and within weeks, all 36,000 cops will be carrying one of the smartphones, which are loaded with policing applications that place a world of access in the palm of their hands. The Universal Search app that provides enterprise search of all department databases and certain state and federal databases. Here's one example. 73rd Precinct cops received alerts from the new high-tech ShotSpotter system that 8 shots had been fired near 409 Saratoga Avenue in Brooklyn. When they searched the building's roof, they found bullet casings. Using their phones again, cops discovered a woman in the building had an outstanding arrest warrant. They got a search warrant over their phones for her apartment, where they found 2 guns and made 3 arrests. Police Commissioner Bill Bratton, who has been leading the push for new technology, says there is a lot more coming. We've also already begun to look at using FaceTime and Skype on these devices, so the officer may not even have to go to traffic court or summons court. He may be able to literally be called from court, go online, engage in a dialogue face-to-face. Police say on this past Monday alone, cops reviewed information about 29,000 911 calls on their phones, looked at 2,000 wanted flyers, and conducted 36,000 database searches. There are concerns cops could spend too much time with their faces in the devices, or perhaps even use them while driving. So there are some tactical issues, and we push that out to everybody to make sure that if you're together, one person looks at the phone. And if you're by yourself, you have to be careful how you use it. The NYPD says the phones are a major evolution from the walkie-talkies they began using in 1962. Some officers also have portable fingerprint devices, no longer needing to bring people to station houses to determine their identities. Dean Lemon, New York.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게 받는 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차 티켓에 만약에 띄었는데 혹은 뭐 가속 티켓에 띄었는데 이제 그 시민이 자기가 이것에 이제 승복할 수 없다라서 그 법원까지 이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경찰관이 직접 또 법원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페이스북에 있는 기능, 얼굴 보고 대화하는 기능, 페이스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스카이프 같은 영상 통화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어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저는 이제 그 지문 그 스마트폰에다가 지문 인식을 넣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피의자들을 경찰서까지 또 데리고 오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주 그러니까 유용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욕 경찰 사례가 미국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석이 들어가면서 뉴욕 경찰이라든가 그래서 뉴욕 시티의 거리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뉴욕에서는 그다음에 교통사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로 액션이나 이런 계획에 포함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왜냐하면 매 2시간마다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다고. 그만큼 되게 심각한데 그 데이터 카인드라고 하는 빅데이터 강의에는 그런 시민단체하고 활동을 같이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3.0이라는 것이 이제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공공데이터 우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2013년도 8월달에 만들어서 2013년도 10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공데이터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데 뉴욕도 특히 잘하고 있어요. 뉴욕시에 그 공공데이터 대시보드에 가가지고 제가 퍼블릭 세이프티라고 해가 들어가 봤어요. 퍼블릭 세이프티 공공안전. 그래서 봤더니만 뉴욕 경찰에서 올렸던 이런 데이터들, 그렇죠? 오토바이 그런 그 사고라든가 혹은 뉴욕 경찰의 범죄 데이터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저 흥미롭게 봤던 게 제가 3월 초에 첫째 주에 이 슬라이드를 캡처를 했는데 2017년도 2월 28일에 벌써 이 데이터가 다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속도가 정말 빠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기 전에 그래서 한국의 그 우리 데이터.co.kr 관계해서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옵션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공데이터 옵션에 있어가지고 내용 신청해서 공공데이터 목록 눌러봤습니다. 목록 눌러봤습니다. 근데 막 데이터.co.kr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중앙에 있는 데이터.co.kr. 근데 데이터가 3건밖에 없더라고요. 3건밖에. 여기에서 공공데이터 목록이 3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욕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 데이터, 구글 트렌드 데이터, 그 다음에 뉴스 데이터 다 분석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데 경북 경찰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도시가 그 범죄 데이터를 많이 공유하고 있냐. 그래서 범죄 데이터를 또 공유할수록 사람들의 또 감시 능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아마 이거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렇죠. 건물이 뭡니까? 깨져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그러면 알지. 내가 돌 하나 던져가지고 그건 유리창 하나 더 깨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깨진 유리창의 법칙들이 작동을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작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빅데이터 시스템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 이제 또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 약자 많이 생각해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이런 건데 데이터 약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데이터로부터 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아프리카에 뭡니까? 에볼라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사는 걸로 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누락된 게 증거죠. 유엔에서 이런 데이터 혁명 보고서에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누락된 게 증거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로부터 누락된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성, 노인, 아동, 이주민, 원주민, 노숙인 같은 경우. 노숙인과 관계된 데이터도 한국의 정부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누락된 사람들 정말 필요하죠. 또 하나, 미국 경찰이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 정말 잘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관계가 또 빅데이터 정말 잘하고 있을까? 학술 발표회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알파고 보셨잖아요. 알파고는 뭡니까? 데이터로부터 연습을 하잖아요.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훈련을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입니까?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그죠? 과거의 데이터.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의 경우에는. 예컨대 과거의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히스패닉, 흑인, 여성, 무슬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과거의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앞으로도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이다. 라고 그 빅데이터 예측 시스템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인권의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을까? 미국의 백악관에서 했던 행사였는데요. 이런 얘기였어요. 구글이 사진을 찍었는데 뭡니까? 어떻게? 내 여자친구가 흑인이었어. 근데 흑인이니까 내 여자친구를 뭡니까? 고릴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인터넷 세상에서 중요하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구글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그만큼 아직까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시스템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다는 거죠. 알파고가 이겼지만은. 예컨대 니콘 카메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시아 사람들 사진 찍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다 화내고 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죠. 다 화내고 있는 거죠. 화내고 있다 얘기하고. HP 카메라도 뭡니까? 얼굴 피부가 시커먼 사람들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 보면 아직까지 가르치는 뭐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응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되고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적응의 하나의 재밌는 사례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애플입니다. 애플이 뭔가로 아이폰을 가지고 다시금 재기했잖아요. 근데 애플이 최근에 그렇죠? 2016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의 그런 헤드폰 재킷을 없애버렸어요. 왜? 아이폰 헤드폰 재킷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없애고 그다음에 애플이 뭡니까? 아이폰에 여러 같은 또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계속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결정을 하고 그렇죠? 이랬을 때만이 사실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 생각하고 혹은 분석하는 것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수집도 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빅데이터 통해 가지고 예측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 근데 예측을 하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진단을. 또 진단하기 전에 그렇죠. 현재 상태가 뭡니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하고 나서야 마지막에는 뭡니까?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처방을. 당신이 열이 38도가 계속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예측. 그러나 죽을 것인데 그것을 처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처방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단계보다 보면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의사결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들 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방부터 주세요. 아니면 예측부터 주세요. 이런. 근데 앞에 이러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수집하거나 혹은 무슨 일이 현재 있는지 진단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사이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네모, 빅데이터는 네모다라고 정의는 할 수 없어요. 정의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빅데이터라는 것이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오고 가는 그러한 그 전찰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